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올 것 같죠. 그때 누가 제일 크게 반응을 하느냐? 다른 자산이 다 무너져 낼 때 혼자 뛰어요. 전부 털어서 이제 뛰니까 하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질 않았을 때는 이걸 왜 분산 투자합니까? 그쵸. 다 똑같은데 1년짜리부터 3년까지 다 금리가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자, 이어서 경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부분도 시장을 네. 어느 정도 좀 투심을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침체와 순항이 공존하는 현 미국 시장입니다. 네네. 과연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팀장님? 이제 연착륙의 정의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다 좋아져요. 이게 연착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랜딩은 랜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건데 천천히 떨어지느냐 아니면 부상하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하드 랜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지금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요. 그래도 고용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4%대 중반, 5% 초반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과거의 경기 침체 국면에 겪었던 그 정도의 충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역설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는 이걸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쓸 수 있는 총알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연착륙의 가능성 쪽을 조금 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만약에 오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있는 그 강한 침체들, 네. 뭐 금융위기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침체가 오더라도 짧고 그 충격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형태의 침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건영 팀장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왔는데 네네. 이제 현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좀 대비한 상황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포트 안에 어느 정도의 달러와 금을 좀 비중을 싣고 가는 게 네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착륙이면은 글쎄요 그 비중이 그렇게 커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일단 제가 달러하고 금에 대해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네. 있는데요. 저는 달러를 사세요, 뭐 금을 사세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포트의 일부에 달러나 금을 넣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달러와 금이라는 거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는 보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사라는 얘기는 이제 환율이 오를 거란 얘기가 이게 아니고요. 네.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냐면 달러는 참 독특해서요. 다른 자산이 다 무너져 낼 때 혼자 뛰어요. 다른 자산이 반토막 나면 혼자 더블되거든요. 이 참 달러는 독특한 겁니다. 네.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보험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슬프지만 보험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보험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다른 거 다 무너지고 있을 때 혼자 튀어주면서 밑을 받쳐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까? 저도 월납보험을 하더라도 이게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 적립식으로 조금씩 보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달러 투자나 금 투자의 핵심이 됩니다. 조금만 더 첨언드려서 금 투자 같은 경우는 언제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제 금값 뛴다고 이게 아니라 금이라는 자산이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언제 눈을 뜨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 성장의 둔화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낮출 때 금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올 것 같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때 누가 제일 크게 반응을 하느냐? 금이라는 자산이 반응을 세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땐 저는 금 역시 우리 포트폴리오에다 비우고 가면 이른바 빈집털이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달러도 금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전략들 이게 좀 필요한 거지. 전부 털어서 이제 달러 뛰니까 달러 사세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자산으로서
금이나 달러를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사고 지금 당장 금 사세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요. 어느 정도 좀 보험성의 성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포인트를 좀 우리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으니 달러와 금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요국 은행들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좀 6월달에 게릴라 성격으로 네. 금리 인상을 단행을 네네. 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연준의 행보와는 달라지는 건지 각자 도생인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좀 이제 놀랬던 건 영란은행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0.5%를 인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정말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가가 거의 탑 레벨에 속하거든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이런 곳들도 금리를 인상을 했고 스위스도 인상을 했고 유로존도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진국 블록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대로 행보를 하는 곳이 미국은 속도를 늦추고 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치긴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되려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본 개정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상 기조를 벌인 곳은 없습니다. 여전히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물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연준이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하고 궤가 달라졌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영란은행도 이번에 0.5로 올려서 5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좀 많이 올린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엇박자가 나느냐, 일본 정도가 엇박자인 것 같고요. 중국은 조금 다른 궤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나머지 선진국은 글쎄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이제 좀 짧게 6월 달만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미국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단행 중이고 네. 여전히 물론 속도 조절엔 들어갔지만 네.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좀 금리 인상 단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은 이렇게 인플레 전쟁이 한창이고 중국은 D의 공포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디플레이션. 예, 오히려 디플레이션 공포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가 안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일단 하나 잠깐 보시면 네. 중국은 미국만큼 그렇게 9%씩 물가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가장 큰 이유가 1번, 첫 번째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를 30-40% 할인된 가격에 사왔죠. 너무 파격적인 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가 않은 게 1번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됐었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성장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바라봤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조금은 좀 뭔가 경기 부양을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역대급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다시 좀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험대라는 건 뭐냐면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3% 4%씩 오르는데도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돈을 풀지 못하는데 돈을 푸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곳은 돈의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쪽만 돈의 공급이 일어나니까 N이 약세로 가게 되죠. 그러면 돈을 풀어주는 곳으로 자금이 와서 고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일본이 쓰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전환했었을 때에도 금융시장이 이렇게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겠는가? 여기 두 가지가 저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첫 번째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네. 금리 인상 레벨이 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느끼는 부담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5.5인데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면
이 둘의 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쵸. 그럼 엔화 약세를 계속해서 종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엔화가 너무 약세면 수입되는 물가가 높아지니까 되려 일본의 서민 경제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바꾸는 방법을 가장 소프트한 충격으로 이어가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아마 이제 FX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IMF 당시와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평행 이론이라는 게 이제 똑같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비슷한 점이 있다. 오,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IMF가 다시 올 것처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내용의 취지예요. 네. 근데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본 엔화가 그때 당시에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 약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도 컴퓨터 경기가 안 좋으면서 반도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년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는 안 들어오는데 나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는 나가고 돈은 구할 수가 없는데 달러 빚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달러 갚아 이렇게 하면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이제 외환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화 약세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엔화 약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은 외환위기 당시하고 비슷한 면들이 편편히는 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크리티컬한 요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글로벌 위상이 달라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습니다.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270억, 80억 이랬어요. 97년도에 280억인데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가 나면 다 털린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 이게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평행 이론이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평행 이론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리 우리나라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경제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엔 1,450원, 그리고 피벗 기대가 강해지니까 1,220원, 그 다음에 이 피벗 패키지가 약해지니까 다시 올라와서 한 1,3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 피벗에 대한 동상이몽이 조금은 더 좁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좁혀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야 될 것 같아.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어. 이걸 시장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달러에는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게 될 것 같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동상이몽은 해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에 인상한다, 12월에 인상한다, 불확실하지만 9월, 10월이 되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전망이 더 클리어해지는 이슈가 생기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 동상이몽이 풀리고 피벗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그때부터는 이 피벗 패키지나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연준과 시장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3분기까지는 환율이 좀 떨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로 넘어오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가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변동성 확대, 4분기는 방향성이 잡히는데 그 방향성은 이제 조금은 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좀 제한적인 속도겠지만 그렇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전망 들어봤는데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위안화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위안화가 되게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위안화가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위안화가 좀 폭발적인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국가하고 달리 자본시장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쪽이 금리를 올리고 여기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 자본이 확 이동할 수가 없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당국에서, 외환 당국에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도 보면은 당국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국영기업들이잖아요. 얘기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달러가 쏟아져 나오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뭐 이 외환시장이 너무 뭐 흔들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자본 유출로 붕괴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되려 물론 변동성은 좀 나타나겠지만은 어느 정도에서는 중국 당국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환율 레벨, 그 정도에서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표는 하반기에 좀 꼭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지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지표 중에서 좀 저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장기 채권 금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인데요.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국채 금리를 보는 이유는요. 보통 이렇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연준이 올리는 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굉장히 장기간에 있는 채권들도 흔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메아리가 2년짜리 국채까지는 퍼지지만 10년짜리는 잘 안 퍼져요. 10년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유 지금 올리나 마나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10년 후에 바라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연준이 우리 물가 확실히 잡을 거고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 2년짜리가 움찔할 뿐만 아니라 누가 움찔하게 되냐면 멍하고 있던 10년짜리가 움찔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좁혀지는 걸 저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 레벨 이상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뭐 100베이스 포인트 이상 그렇습니다. 벌어지면서 네네. 경기 침체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시장은 그걸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죠.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침체를 부르게 되면 금리를 낮추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악재들이 다 하나의 호재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호재면 호재로 해석을 해주고 악재면 금리를 낮춰주니까 호재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느 경우에든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케이스겠죠. 네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좀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바라봐야 할 경제 지표까지 짚어주셨고요. 하반기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는 좀 염두를 해두자라는 포인트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밖의 기준금리 인상 이벤트 이게 저는 되게 이제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리를 더 올리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8, 9월로 넘어가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물가 하락 속도가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게 되는지 그 낙관론이 사실 흔들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은행에 지금 근무를 하시니까, 네네. 은행에 다니시니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은 은행 예금을 좀 어떻게 넣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은행 예금을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 은행 예금도 기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은행 정기 예금 하잖아요. 3개월이나 1년만 있는 줄 아시거든요. 거의 1년짜리 하시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금리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금리가 요동을 칠 거지 않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높은 금리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되게 낮은 금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높을 때만 금리를 고금리로 예금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고금리로 장기 예금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금리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예금을 하실 때에도 기간을 나누시는 게 좋아요. 3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그러니까 3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놓으시면 예금을 그럼 그렇죠. 여러 개로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금도 분산 투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안전한 것도 왜 분산 투자야? 예금의 금리가 지금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질 않았을 때는 예금을 왜 분산 투자합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데 1년짜리부터 3년까지 다 금리가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고점에서는 예금 금리가 높은 애를 갖다가 장기로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단기 예금과 장기 예금을 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서 금리가 올라오고 있을 때는 장기 예금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단기 예금을 우리가 일상적인 쓰임새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플랜을 좀 짜가면 좋겠죠. 그래서 네. 예금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금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산 투자에도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 강조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일단 분산 투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식 채권 나눠 사라고 이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채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주식 내에도 선진국 주식과 이머징 주식이 있죠. 그 다음에 채권 내에도 선진국 채권과 이머징 채권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채권이라는 자산의 분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식 내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채권도 어느 채권을 사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나누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목하고 그냥 섹터만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시점이 또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립식으로 나눠 들어갈 수 있는 기간 분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가지 분산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원화 베이스로 투자를 하죠. 네. 근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화를 조금은 담는다는 관점에서 통화 분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분산,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 섹터 분산, 통화 분산, 여기다 시점 분산까지 네, 필요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팀장님은 확실한 팀장님만의 콘텐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가요? 그렇게 예. 듣는 입장,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팀장님이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콘텐츠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제가 비결이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비결이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한 거를 글로 남기고 그걸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시장의 스팟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뱅크처럼 쌓여요. 그럼 지금의 모습이 언제와 비슷했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6,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못 하시거든요. 그때 그쵸.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 그때도 이제 3%까지 금리 올렸으니까 많이 왔다.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7월, 8월에 주식시장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또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서 한번 실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면들이 작은 국면들이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가능성들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읽고 쓰고 누군가 대화하면서 내 머릿속에 지금의 시장에 대한 스냅샷을 계속 쌓아나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갔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을 보실 때 조금 더 독특한 시각들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읽고 쓰고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게 또 내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저도 요즘 보면서 이 매크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바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언제는 침체를 얘기했다가 언제는 침체 없다고 했다가 또 침체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은행이 흔들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외환 시장도 되게 요동을 치고요. 금리 인상 다 했다 또 하고 이제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인플레이션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 앞에 수식어인 40년 만에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들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익숙하지가 않다 보면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1번. 이럴 때는 언제든지 분산 투자를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과거의 패턴이 지금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40년 만에 새로운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보지 못했었던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에다가 딱 이게 적용을 했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똑소리 나는 투자 방법. 계속해서 부티나는 인터뷰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 이 시간 오건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팀장님이 입행하신 지가 19년 차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3년 7월이니까 네네. 이제 20년 다 돼요. 와, 꽉 20주년. 예, 예. 오, 조만간 그러시구나. 2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에 코스닥이 이제 시장 개장한 지가 20년이 된다고 하는데 연체가 거의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인데 저보다 더 빨랐을걸요? 그래요? 그 코스닥이 아마 2000년도에도 있었으니까 그 닷컴 먹을 때도 네네네. 아마 저보다 조금 더 2000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2003년이고 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예.